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본격화하고요. 또 3,600톤급 장영실함도 성공적으로 진수했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우리 잠수함 전력의 현주소, 또 수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 추진 잠수함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에이펙의 성과 중에 하나였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볼까요? 잠수함은 추진 체계에 따라서 추진 방법에 따라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냐 아니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냐.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말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똑같은 말이에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수상항해 물 위에 항해할 때는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 돌리고 발전기 돌리면 전기가 나오죠. 전기를 수상항해할 때 축전지 사람 물동아리는 거 수백 개 들어있어요. 밑에 거기다 다 충전해. 물속에서는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가 있었는데 물 위에 있을 때는 엔진 공기가 있잖아요. 물 밑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 그래서 물 밑에 들어갈 때는 축전지로 다녀요. 그래서 축전지를 아껴야 돼.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빨리 올라와서 충전해야 돼. 그러다가 2차에는 말에 올라와서 충전하다 그 공격받은 잠수함이 부직있어. 그래서 승조원 이사연 때 대서양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사한 승조원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1950년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에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배에 집어넣으면 원자로는 핵분열이잖아요. 핵분열은 엄청난 열이 생기는데 그 열로 물을 끓여요. 원자로 내에서. 그럼 그 물이 막 증기가 발생해요. 증기. 엄청난 고압 증기가 생긴 그 고압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그 터빈이 발전기를 눌러서 전기가 나오면 그 전기로 물속에서 무한 작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은 원래 물속에 있어야 제격이잖아요. 그 물 위에 있는 함정이나 지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21척이 있는데 그중에 다 그 디젤 잠수함, 디젤 전기품.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가지려고 엄청난 노력했는데 거기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이 들어갈 때 이건 핵연료, 핵무기를 만드는 연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단계가 지금인데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때 이제 대통령이 우리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 잠수함 만드는 기술, 원자로도 만들 수 있어. 단지 핵 연료 그거를 확보하려면 국제법적으로 했느니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NPT-IAEA 그다음에 NSG라고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거에서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됐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받았어요. 이 이후에 이제 필리 조선소 건조해라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진 머리를 상황인데 맞대고 하고 있죠. 사실 2017년도에도 뭐 개념적인 승인이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 때문에 승인을 했을까? 가을이라 마음이 바뀐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미국 저는 조선업의 몰락 때문일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정치 경제인데요. 네. 현재 그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고 가장 최첨단에서 부딪히고 있는 데가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해양력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아이언월을 단시간 만에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질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양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이 전략적으로 의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또 무인 체계로 해서 100만 드론봇 이거 양성하겠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력이 작아진 미국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침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설정해 놓은 일도련선 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걸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운영한다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부족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중국과 전략 경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어떤 계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가 해서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냉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조선업이 줄어들고 또 이제 노동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세국주의적인 어떤 조선업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셨지만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다 요트 보니까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냐면 그래 만들대 여기 만들고 이 인프라도 확장도 좀 하고 확장된
그 인프라 안에서 운영하시는 사람들도 한번 키워주고 예. 하면서 같이 윈윈할 때 우리 어떤 미국의 어떤 조선업 기반도 한번 살려줘라. 이런 두 가지 정치 경제적 목적 하에서 이렇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국에서 다 조립만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필레조선에서 조립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러 그거 가지 가능할까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그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양국 간의 이제 협상 내용을 한번 봐가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핵 추진 잠수함 전력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해군 전력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해가지고 미국과 우리를 이제 위협을 하겠다 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핵시설은 다 공격이 대상이 되니까 개전 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잠수함 치면 우리는 지대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려면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 같이 핵무기를 쏜 잠수함이 출항하자마자 졸졸 따라다니면서 못 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디젤 잠수함 못해. 왜냐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가 충전하고 그때면 엔진이 돌아가고 시끄럽고 그다음에 속력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들키면 도망가야 되고 네. 다시 접근해 이래야 되려면은 상대 잠수함보다 속력이 1.5 내지 2배 이 속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일본 목적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억제해서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 강대국이 엄청난 강대국이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과거 우리를 심하게 유린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독도와 이해도와 서해는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다. 그들은 항공모함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공모함 퍼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해가지고 아직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차선책으로 핵추진 잠수함만 가져도 우리가 위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 함부로 건들지 마, 독도 오지 마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변국도 견제하고 특히 미국도 두려워하는 북한의 SLB를 억제하면 미국도 좋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줄여라 하니까 야 아시아 국가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나라 자기 방어하려면 돈 더 써. 그러면 우리가 써서 이거 하겠다. 우리 또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우리한테도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장영실 함이 진수식을 마쳤잖아요. 그 장영실의 이름에 걸맞게 과학기술력 있었습니까? 장영실 함은 기존에 우리가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 18척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해군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배들은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두 회사에서 조립 건조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도산 안창호함부터 세 척씩 또 우리 걸 만들었어요.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나 크기가 3,000톤으로 올라갔고 1,800톤에서 그다음에 거기에는 수직 발산도 들어가고 그 센서, 그 음파 탐지기도 편측에다 쫙 깔아가지고 더 멀리 잡아요. 네. 그다음에 이 1,200톤짜리보다는 더 오래 견딜. 1,200톤짜리는 통상 낮은 속력 일주일이면은 또 올라와야 돼요. 천천히 뭐 11나트 이하, 11km 이하에서 시속 작전하다가 그 물 위로 올라가야 돼. 막 우리 공격받을 때는 그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핵잠수함 같이 해야 되는데 핵잠수함 비싸. 고난도 그 기술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는 나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갖는 나라가 AIP라는 걸 만들어서 공기 불인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1,800톤짜리는 그걸 적용했고 우리가 만든 3,000톤짜리는 그걸 적용했어요. 그래서 현존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3,000톤급이 제일 크고 수직 발사관도 있고 잘 깊이 들어가고 장비도 뭐 육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장영실함은 그 세 척보다 더 진일보한 게 거기는 리튬 이온 전지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1,200톤짜리, 1,800짜리는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한두 번만 올라와야 돼, 충전하러. 그리고 풀 스피드 전속으로 가면 디젤 잠수함 많이 걸렸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근데 디젤 잠수함 같은 건 그 장보고 완이나 네. 1,200, 1,800짜리는 1시간을 전속 가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젤 장영실함은 3시간 정도 갈 수 있어요. 3시간. 네, 크기가 아까 커졌다고 크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1,200톤짜리 샀는데 침대가 3분의 2밖에 없어, 승조원에.
그래서 아. 자기 침대가 없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럼 여기 이거 껴안고 자나요? 아니 이제 교대로 당직 근무하라고 하면 얼른 그 교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핫벙킹 그래. 전임자가 이 체온도 마르기 전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따뜻하긴 하겠다. 그렇고 근데 지금은 예.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3,000톤급은 자기 침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좀 늘어났고. 그렇군요. 자기 침대가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찰 일인가 싶은데 무엇보다 뜻깊은 게 국산화율이 82%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어느 정도나 대단한 겁니까? 뭐 이게 어느 거냐면 기존에 이제 납수전지로 운용이 되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공기부리호 추진 체계를 이제 더한 건데 이게 우리가 K2 전차에 보게 되면은 엔진하고 변속기를 같이 운영해서 하는 파워팩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풍반전 그 방전이 되는 수명이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속도도 이제 그 뭐랄까 기동 시간이 이제 3.3배 정도 되고 이제 최대 3주 정도까지 자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핵추진 잠수함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발사 장치인데 기존에는 이제 셀이 6개인데 10개로 이렇게 늘어난 어떤 것이 있겠죠. 근데 그 4개의 어떤 차이가 상당한 거죠. 이제 이거 해저에서 이제 10발 쏘는 것과 4발, 6발 쏘는 거 차이가 현재 차이가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또 이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뭐랄까 새로 나온 미사일들을 맞추게끔 이렇게 모듈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변형이 가능한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현무 시리즈, 네. 현무4 시리즈를 그 안에다 탑재가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건 적의 어떤 간담을 선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기체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 통제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신 통신망인 링크 22와도 연결이 가능하면서 이제 합동과 연합 자산을 같이 실시간대 같이 감시 결심 대응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도 건립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실시간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극강의 어떤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82% 이제 국산화를 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잠수함의 역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첫 번째 현대식 잠수함이 장보고함이더라고요. 벌써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 잠수함 전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기술을 이제 운용하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3,000톤급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핵추진 잠수함에 버금간다. 근데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가 틀려.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다. 그래서 네. 3주 핵추진 잠수함 빨리 정도 견디는 거는 만들어야겠네요. 네. 3주 정도 견디는 거는 아주 저속에서 아, 시속 11km 이하에서 천천히 예를 들면은 원산 앞에 가서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배의 음문을 따요. 그럴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막 폭리 공격을 받을 때는 숨어 있어야 될 거야. 그럴 때 안 움직이고 이런 때는 그게 한 3주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전하면 그렇게 속력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비를 잘해요. 우리 림팩이 매년 2년마다 하와이 가면 림팩 훈련하잖아요. 거기 가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고 예, 잠상끼리. 예. 저도 호주 배도 가봤고 일본 배도 가봤고 그 사람도 와요. 서로 정비 능력을 비교한다고. 아.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1200톤짜리 장보고 완, 그래 이제 장보고함 이런 거는 이제 올해부터 깨진 퇴역하는데 그게 2017년에 이제 퇴역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정비를 잘해서 7년 8년을 됐었어, 8년. 8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적도 받아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 썼다. 너무 오래 쓰면 조선소가 안 돌아가. 그래서 수출하자는 얘기예요. 아, 조선소 생산 라인을 줄일 수 있어. 줄여야 돼. 처음에 그 타셨을 때는 굉장히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렇죠. 그때는 잠수함을 처음 탔기 때문에 그냥 잠수함이 자부심, 처음이야. 아. 자부심 자체. 그거는 누구나 잠수함 타면 나도 안 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못 모르고 했지, 못 모르고. 3교대로 네, 침대에 살다 자야 되는지 모르고. 예, 가서 보니까는 막 너무 힘들고 우리 집사람이 저 처음에 구경시켜준다고 와가지고 갔다 와도 울더라고. 그럴 어떻게 것 이런 같아요. 데서 하냐고. 그래도 그거 덕분에 지금까지 네. 잠수함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아무튼 네. 정비를 잘해서 네. 그런 이점이 있었지만은 이제 바야흐로 그런 너무 잘한 것도 좋지는 않다. 경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네. 중고 잠수함도 팔아라 하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고생한 덕분에
지금까지 잠수함 박사로 계신 거죠. 근데 처음에 독일에서 기술 이전 받았더라고요. 네. 1987년 12월에 이제 국방부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뭘 살 건가 탐색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검토했던 기종들이 독일의 209급, 프랑스의 아구스타급, 이탈리아의 뭐 사우루스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일과 1970년대부터 해서 이제 돌고래급 잠수정 개발부터 파트너로 협력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류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의 209급이 선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장보고함 1번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직접 건조를 하고 인도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있는 2, 3번 함부터는 독일의 원자재 및 부품을 도입해서 대우조선시에서 이제 조립을 해왔고 네. 이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93년 6월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해군이 마침내 이제 1,200톤급 잠수함 장보고함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예전에는 이제 라이센스 생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루한 역사를 이제 아까 앞에 계신 이제 문 교수님처럼 저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네.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어떤 잠수함 강국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잠수함 독자 개발국으로 언제 자리매김을 했느냐. 결정적인 게 2022년에 도산 안창호 함입니다. 이때 그 미국의 한 전문가가 잠수함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한 게임 체인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했네요. 사실 북한이 자꾸 SLBM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개발한다 하니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먼저 기술은 확보하자. 우리는 핵탄두는 안 실어도 그런 기술은 참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직 발사관 6개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키우면은 가분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여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겠는 모양인데. 북한 들으라고 그런 것도 있지 그런데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 H.I. 서튼인가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전문가, 미국 전문가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 우리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니까. 야, 한국의 잠수함 최고 성능이 좋아. 디젤 잠수함은 거기는 평균 속력이 20나트야 이러더라고. 평균 속력 20나트면 핵잠수함인데 그러면 핵잠수함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여과 없이 기자들이 그대로 쓴다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도 받았어요. 아니 평균 속력 20나트면은 왜 핵잠수함을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사실 기자들도 계속 출입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받아서 그래서 쓸 수가 어쨌든 간에 있죠. SLBM 만든 거는 미래의 기술을 확보한 차원.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또. 북한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 집어내야 되는데 그 급해 마음이. SLBM 만드는데 시험 발사까지 했는데 별 배가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로미오급 1800톤짜리 길이만 들여가지고 그 10발 싣는 걸 이렇게 기형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2023년 9월 달에 진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실전 배치를 안 하고. 원래 한 1년 정도만 실전 배치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외국 전문가들의 말이 나올 때는 꼭 디펜스 프라임에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해군은요,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200톤급 소형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개발에 초석이 됐는데요. 이게 뭘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세 척의 작은 잠수정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진해 잠수함사령부 역사관의 051함, 국립해양박물관의 052함, 서울함공원의 053함. 비록 현역에서는 물러났지만 이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잠수함 개발의 역사 첫 장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데요. 최초의 국산 잠수정, 돌고래급의 첫 항해를 따라가 봅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 해군은 북한의 은밀한 소형 잠수정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90톤급의 6호급 잠수정을 비롯한 소형 잠수함을 대거 운용하며 특수부대를 해안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었죠. 우리 해군은 적의 은밀한 침투를 막아낼 잠수정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5년 본격적인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대상은 독일 IKL사가 개발한 540급 잠수함, 수심 180m까지 자망이 가능한 신형 모델이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고 일본과 미국의 반대까지 뒤따랐죠. 당시 미국은 독일 잠수함 대신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탱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는데요. 2,000톤이 넘는 대형 잠수함은 근해 방어 중심인 우리 해군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 540급 잠수함 도입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우리 해군은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탈리아 코스모스사의 70톤급 소형 특수전용 잠수정 5척을 도입한 겁니다. 이 잠수정은 UDT, 실 요원들의 침투 훈련용으로 쓰였지만 작전 지속력과 전투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결국 해군은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코스모스급보다 더 크고 성능을 개선한 잠수정을 국내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데요. 그 잠수정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잠수정 돌고래급입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총 3척의 돌고래급 잠수정이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길이 약 25m, 폭 약 2.1m, 작전 자망 심도 약 100m, 승무원 6명, 특수요원 8명, 총 14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수중 작전과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야간 작전을 위한 잠망경, 406mm 어뢰 발사관 이문까지 갖춘 한국 해군 최초의 실전형 잠수정이었죠. 이 작은 잠수정은 국산 어뢰 백상어의 시험 및 실사 발사 시험 플랫폼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세 척의 돌고래급 잠수정은 1980에서 90년대 연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조용히 활약했는데요. 승조원들은 좁은 공간, 열악한 장비, 심해에서의 압박 속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 시대를 연다는 자부심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돌고래급 잠수정 건조 경험은 이후 209급 장보고, 214급 손원이, 그리고 독자 개발한 장보고 3로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고래급 잠수정은 2003년, 2016년 순차적으로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대한민국 잠수함 발전을 향한 임무는 계속되는데요. 돌고래급 잠수정이 걷된 초석 위에서 대한민국은 잠수함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강국으로 성장했죠. 돌고래급 잠수정의 성공적인 경험은 잠수함 사령부 창설의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 해군 전략 자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체는 작았지만 도전 정신과 용기는 그 어떤 잠수함보다 컸던 돌고래급 잠수정. 세 척의 돌고래가 남긴 여정은 대한민국을 잠수함 강국으로 만든 단단한 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서 우리 해군의 꿈은 이제 전 세계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고래 잠수정은 잠들어 있지만 그 심장은 여전히 K 잠수함과 함께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잠수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수함 수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수출한 게 2011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을 했는데 와, 그 경쟁국이 독일이었어요. 우리가 기술 이전 받았던 나라인데. 선생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청출하람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 해군 생활 3년을 독일에 있을 때 그 조선소에. 근데 그때 당시에 누구도 한국이 이기리라 생각 못했어요. 그때 독일 조선소의 세일즈 매니저가 저한테 하루 전날까지 택도 안 돼. 그런데 뒤집어졌어. 근데 그거가 이제 기술하고 그 건조 능력하고 설계 능력이 비슷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사다가 조립 생산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빗지는 장사를 했는데 브랜드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잠수함 뭐든지 수출하려면 수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런 걸로 적극 해줬어. 그래 막 대통령이 가고 막 해가지고 수출 금융을 빵빵하게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조 3천억인가 그때 뭐 최대 수출 역사의 최고 이거 진짜 그 기념비적인 일이다 해가지고 대서특필했는데 아무튼 이리 하나 저리 해나 그때 당시에도 국가 총력전을 벌인 결과예요. 그래서 독일은 거의 정변에 신경 안 쓰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만 믿고 거기서 야, 이 정도면 우리를 못 이겨 해가지고 했는데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가 있는데 독일 애들이 23명이라는 그 킬이라는 도시를 그 조선소 거의 먹이다 살리다시피 했다고. 근데 그거 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EU에서 조사도 했다고. 왜 졌어? 그게 지금 그게 이제 1라운드. 우리가 이겼잖아요. 1대 0으로. 네. 지금. 근데 그게 독일하고 지금 캐나다가 이제 세컨 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폴란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면들이 요즘에는 국가 총력전을 벌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가 세일즈를 해야 된다. 세일즈. 그리고 기업의 기술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절충교육이라든지 반대급부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이긴다. 그래서 2011년에 3척을 따서 이겼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또 추가 3척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 돈도 안 내고 그냥 희지부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도네시아 이거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원래 국가 간의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 발효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위야무야 돼버렸는데
이런 사례가 국제적으로 빈번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같이 돈도 안 빌리고 그냥 우리 돈으로 사는 거 이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걸 자부심을 느끼십사 하는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캐나다하고 또 폴란드 이게 성사가 되면은 국민적인 환호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요. 폴란드 얘기해 볼게요. 지금 8조 원 규모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우리가 다시 수출할 수도 있는데 폴란드는 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합니까? 러시아 때문이죠.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네. 때문인데 우리가 뭐 디펜스 프라임에 여러 번 다뤘지만 2024년 이제 11월 17일하고 18일에 발트해에서 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상선 이펑 3호가 네. 발트해를 이제 지그재그 기동하면서 안에 있는 해저 케이블 다 절단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끊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하고 리투아니아, 독일과 핀란드에 있는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그 일대의 경제와 이제 사회를 좀 마비시키려는 어떤 의도로서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사슬에 묶여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하면서 결국엔 이제 시선을 분산하거나 전력을 분산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재는 폴란드가 지상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와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발트해를 통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이슈로 다가왔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폴란드 옆에 보게 되면 러시아의 그 역의 영토가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군사력이 많이 집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협들이 계속 증폭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지금 엄청나게 노후화돼 있어요. 노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이제 우러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바다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쟁과 마찰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체 사업을 이제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가지고 경제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식의 어떤 사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보와 경제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닫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러시아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르카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랑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 거가 6개가 경쟁하다가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2파전이 됐고 네.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너무 빨리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거 만들기도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뭐 이 정도가 대상이 될 거예요. 뭐 스페인도 뭐 하겠다 하는데 거기는 자기 것도 제대로 못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볼 때는 대양 함대로 유명했던 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독일하고 거기도 우리가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프랑스도 능력은 출중한데 지금 베스트셀러는 디젤 잠수는 독일이 1번, 네. 프랑스가 2등이에요. 우리하고 3등 가지고 우리하고 스웨덴 뭐 이런 게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래서 역량은 되는데 네. 성능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하고 브라질 동시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달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거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 최근에 네. 들어서 나토끼리 막 뭉치고 있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유럽- 방위 기금도 만들었어요. 1,500억 유로를. 그래서 1,500억 유로를. 그래서 유럽 내에서 하는 건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런 다른 데서 오는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차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나토끼 국가끼리 뭉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 총력전을 펼치고 이것도 이 방송도 번역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이 크잖아요. 60조 원이 걸려 있는데 우리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캐나다가 북극 항로가 열리니까 여기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요구한다고요. 네.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이제 뭐 온도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캐나다의 노림수가 이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또 이게 우러 전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후티 반군이 스웨즈 운하 앞쪽을 다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고 작년 같은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가 이제 기근 때문에 물이 차오르지 않아서 이제 소통이 안 됐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주요 언론에서 북극 항로를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녹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바닷길이라 하면서 되게 노미네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딱 그걸 바라보는 어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면 근미래에 이제 꽃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이제 캐나다만 이제 노릴 수 있나요? 또 대부분의 때
자기네 쪽에서는 캐나다 입장 반대편에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을 선점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원래 이제 캐나다 해군은 1998년에 영국 해군에서 이제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도입해서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니까 지금 20몇 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후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낮고 정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특히 공기부료 추진 장비가 없어서 아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간 이제 자망이 불가능하고 전투 체계와 센서도 현대 해전에서 뭐 좀 뒤처지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이 빅토리아급을 퇴역시키고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최대 12척까지 확보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지형이 북극이잖아요. 장기 작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극해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해양에서의 어떤 초계 작전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더 긴 자망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작전이 여긴 북극의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선체 그다음에 소음 발생이 적은 은밀히 기동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추가적으로 되게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이제 하나 오션하고 독일의 이제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하고 시온리스트에서 이제 2강을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치열한 입하전이 예상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잠수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북극해 관련된 이런 어떤 기후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잠수함이 그런 쪽에서 운영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또 이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폴란드 발트해하고 캐나다 북극해는 완전히 다른 바다잖아요. 짧게 두 군데 다 깃발 꽂을 수 있을 것이다. 꽂았으면 좋겠죠. 좋겠다 말고 할 수 있다. 기술은 대등 또는 우위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많이 부러워하고 특히 가격이 싸고 조달이 빨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현대하고 대우 지금 하나오션은 굴지의 이 잠수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충기업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거는 굉장히 반대급부를 요구한대요. 뭘 시설을 해달라, 뭐 해달라. 바로달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총력전을 펼치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제 또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꿀이 뭉치고 캐나다는 또 파이브 아이즈 해가지고 그 이리저리 뭐 미국하고 또 뭉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이펙 때도 대통령이 특별히 이 신경 쓰고 김민석 총리가 장시람 들어가서 구경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는 다 남들이 해요. 그래서 무언가 스페셜하게 차별화하는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내일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 때 가능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캐나다가 그렇게 까다로우면 다 맞춰줄 수 있는 나라가 뭐 사실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봤을 때. 패키지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정을 다하는 어떤 서비스. 예.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장보고급 잠수함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게 사실은 뭐 기술은 기본이라고 하셨고 해군이 참 잘했습니다. 뭐 림팩 훈련 때도 정말 가상 격침을 해서 세계가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우리 해군의 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림팩 훈련을 이제 종종 TV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 참가했던 어떤 군사협력국의 동맹국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1998년도에 림팩 훈련에 이제 참가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종모함이 총 13척의 함정을 가상으로 격침시켰는데 레이더를 한 번도 탐지가 안 됐어요. 이거는 좀 기록적인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군에서는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열린 림팩에서는 이제 박위함이 참가를 했었는데 지뢰에서 모르게 하와이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3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서 눈길을 끊었고 그다음 그 와중에 11척의 어떤 가상적함을 격침시켰는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이런 어떤 전적도 있고요. 2004년도에는 이제 그 림팩 훈련 동일화했었는데 일본함이 장보고함이죠. 참가했고 존시 스테인리스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 전단을 상대로 40번 이상의 가상어뢰를 명중시켜서 퍼펙트 장보고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1999년도에 저희가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이제 2,000함 2번함이죠. 그래서 1만 2천 톤급 태역 수령함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를 이 두동강 냈던 그 되게 유명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충격을 선사를 했었죠. 그래서 물론 가상이지만 뭐 실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드라이하게 훈련을 했지만은 이런 모든 장비는 전투 수행 6대2를 다 켜놓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이런 전과를 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본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탑 클래스고 그다음 미국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저 작은 배로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 거 보면은 누가 이길 사람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독일에서 제가 한 5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항상 얘기해. 우리가 태평양에 가서 그렇게 싸워서 승전부를 올리니까 네 잠수함 잘 풀린 거야. 난 우리한테 돈 줘 그랬다고 내가 농담으로. 돈 받으셨어요? 예. 근데 뭐 반만 100번 사주더라고. 자, 우리나라가 보니까 2015년에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을 했고요. 이게 세계 6번째였습니다. 역할 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평상시에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가장 모범적으로 사고가 안 나고 성장했다는 거를 미 해군이 자랑을 해줘요. 다른 데 가면.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미국은 없어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는 디젤 잠수함이 2차전에 그렇게 잘 싸웠는데 다 없앴어요. 네. 왜냐? 핵 잠수함이 최고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데 자기들은 디젤 잠수함을 교육을 안 시키니까 디젤 잠수함에도 물어보면 한국에 가서 교육받아. 그래 2013년부터 우리가 지금 국제 과정을 지금 뭐 100명이 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사령부 하면은 교육원 시설, 정비 시설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해요. 그러게 이런 것이 자랑거리고 그 시설도 굉장히 최신식으로 그래서 미국이 선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번째로 사령부를 갖는 나라는 드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는데 이 잠수함 원래 비싸서 아무 나라나 잘 못 가져요. 최근 우러 전쟁에서도 이제 잠수함에 순항 미사일 같은 무기를 탑재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가치 쭉 얘기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차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우크라이나군이 UUV 그러니까 해저에서 이제 수상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 무인 자폭정이 있어요. 마리치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그 다리가 크림대교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폭을 해서 이제 이거를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줬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은 남쪽에서도 밀어붙이고 있고 저쪽에 동에서 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한 이제 병참선이자 전술적 수준에서는 보급로인 이 크림반도가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병참 물자라든가 구수 물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삥삥 돌아서 흑해를 돌아서 위쪽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동부 전선을 통해하고 남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남부 지역에서는 거의 기동이 없어요. 지금 다 동부 전선만 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잠수함 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중간에 있고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이런 것보다 더 몇십 배의 큰 전략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잠수함은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주먹 그랬잖아요. 숨어서 상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잠수함인 흔히 이제 그 총평하면은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의 필적을 쓴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없는 나라가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그냥 포나 미사일로 하면은 가서 여러 발 쏘고 해서 배가 깔아앉아요. 잠수함은 딱 거리 한 발로 끝내는 이런 게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이런 유력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무기라고 하는데 또 그거에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잠수함을 키워가지고 지상까지 공격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다 이제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데는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핵전쟁을 어찌하는 최선봉에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 21척을 가지고 있어요. 18척이 목표인데 너무 정비를 잘해서 지금 21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선전을 해야 돼. 선전하고 이 방위산업은 자주국방과 국민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국민들 박수를 받는데 계속
작전 운용을 잘하고 하와이 이번에 뭐 3,000톤급이 또 하와이까지 괌까지 가서 훈련한다니까 예. 그런 영상도 잘 보내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것이고 특히 캐나다, 폴란드, 사우디, 그다음 필리핀 이런 데 수출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야 운용도 다르고 돈도 잘 벌어오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좀 부족함감이 있지만은 또다시 이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을 계기로 오는 잠수함 쭉 짚어봤는데 AI 저희가 뭐 핵추진이냐 디젤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AI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네. 이게 앞으로 잠수함 전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 현재와 근미래 군사 교리에서 AI가 덧입혀져서 이제 새롭게 생겨나오는 그 교리가 이제 모자이크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이합집산해서 적에게 치명타를 이제 매길 수 있는 것들을 이합집산하면서 운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KF-21도 마찬가지고 육군, 해군, 해병대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핵잠이라고 큰 게 하나 있지만 뭐가 앞으로 쭉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된다면 다영역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이제 그 핵잠이 이제 그 수중에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공중의 플랫폼, 해수면의 플랫폼, 그다음에 해중의 플랫폼과 연결돼 가지고 인공지능 플러스에서 초연결 네트워크를 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최적의 자산을 조합해 가지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서 해주고 결국에는 그 함장이 최종 결심을 통해 가지고 적에게 전략적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AI가 이제 발전될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이 처음에 장보고함에 아내가 울면서 타던 시절에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셨습니까?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AI는 정말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데 예. 물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지상에서는 전파로 시뮬레이션한 건 정확하단 말이에요. 네, 물속에서는 음파. 음파로 하기 때문에 이건 막 수온, 염도, 밀도, 바람 이런 게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로 이번에 이제 GPU 뭐 26만 개를 지금 뭐 공받는다 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 우리가 사실 한국은 자료는 많아요. 한미연합훈련을 수십 년간 해왔고 또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전과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AI를 만들려고 해도 사실 우리 보안 뭐 법 이런 것 때 너무 규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밀듯이 이제 GPU가 들어오고 하면은 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AI 수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이거 잠수함에도 이것이 엄청난 자료가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잠수함 부대에서도 수중에서 답답하니까 이걸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보다도 잠수함 AI를 우리는 신뢰한다 이런 정도로 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디펜스 프라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위상과 기술력 또 수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